최근 유럽에서는 연일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이 사실상의 시한부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를 해결할 방법이 한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켜내지 못하면서 조만간에 러시아의 마술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개 연구소도 아니고 정식적인 국가의 정보기관마저 5년 이내로 유럽 한복판이 전면전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고까지 말했는데요. 6개월 내에 국경지역에서의 국지전, 2년 내에 접경국가와의 전쟁을 거쳐 결국에는 전 유럽에 걸친 대규모 전쟁이 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유럽 각국은 스스로를 지킬 최소한의 국방력을 가다듬는 데마저 시간 제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이미 해낸 유일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진작 한국 손을 잡지 않고 무얼 했느냐며 비웃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한 유럽 국가들은 이제야 한국이 내려주는 동아줄을 잡겠다고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에서는 EU가 이 사태 해결을 위해 마련하게 될 특별 방위기금 1229조 원을 한국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미국이 손을 떼버리자 전쟁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졌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적 지원을 잠정 중단한 상태로 미국 뜻에 따르든지 미국 없이 혼자 싸우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최후 풍첩을 날린 트럼프입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미국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다시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백기를 들어버렸는데요. 전쟁은 조만간에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건 하지 않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주변 나라를 침공하더라도 유럽은 돕는 둥 마는 둥 할 것이며 미국은 단순 변덕만으로 목숨줄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전쟁으로 확실해져 버렸습니다. 즉, 나토의 결속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러시아 견제만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군사 동맹인 나토는 알고 보니 거의 의지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새로운 위기를 의미했는데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의 야심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의 푸틴이 대통령을 유지하는 동안은 이런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최소 10년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을 끌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입장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범주였는데요. 처음에는 단 몇 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계획이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길고 긴 소모전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러시아는 엄청난 인력과 장비를 소모했고 공장에는 일할 사람이 남아있지 않으며 창고에서 썩던 2차 대전 물자까지 꺼내 썼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의 다른 나라를 또 건드릴 만큼의 국력을 회복하는 데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유럽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탄탄한 결속력을 갖췄으며 나토군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여러 국가가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러시아가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런 결속력이 사실은 전부 허상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는데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끝까지 망설이다가 매우 소극적인 지원만을 제공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느린 속도였는데 원인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결국에는 천연가스 수요를 유럽 내부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나서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시작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크라이나의 존망은 이들에게 있어서 천연가스 공급처를 돌리는 수고만도 못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지원을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그전까지 방어하기조차 버거웠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소모전을 강요할 수 있을 만큼의 물자를 제공해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런 지원이 또 끊어져 버렸고 우크라이나는 물자 없이 다시 버프가 떨어진 상태로 한순간에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유럽에 전해지는 무기는 수량도 적고 형편없었던지라 미국의 지원 수준을 결코 대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젤렌스키는 트럼프한테 사실상 백기 투항을 하고 국가의 광물 자원까지 조만간 내주겠다고 백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나토의 어떤 국가라도 이런 똑같은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없어졌습니다. 단순히 동맹국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다른 국가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전혀 기대할 수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이 보기에 가장 덜 아쉬운 나라부터 골라서 침공하게 될 것입니다. 원래라면 국력 보충에 걸린다고 여겨지던 10년의 시간도 이런 전제 조건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러시아가 EU나 나토 전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나라 하나하나를 각계 격파하는 구도가 된다면 당장 6개월 내에도 침공할 여력이 생깁니다. 5년이면 유럽 한복판에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국방정보국 DDIS가 공개한 보고서에는 러시아는 나토가 군사적으로 약화되었거나 정치적으로 분열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유럽 내 한 국가 또는 그 이상의 나토 회원국과의 지역 전쟁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특히 미국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을 지원할 수 없거나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며 러시아가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DDIS의 최신 위협평가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추진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와 맞물려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는 러시아가 동시에 여러 국가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거나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갱신된 평가에 따르면 러시아는 6개월 내에 인접국과 국지전을 벌일 수 있으며 2년 내에는 발트해 지역에서 지역 전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럽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이것이 일개 전문가나 연구소 단위가 아니라 덴마크의 국가정보기관에서 나온 분석이라는 점에서 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납니다. 실제 국가적 위험 요소로 분류되는 문제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유럽 국가들한테는 매우 촉박한 시간 제한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국방력을 재건하기에는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인데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자체적인 국방 기술력이나 생산력 기반이 미비하고 그걸 프랑스와 독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랑스와 독일조차도 지금은 자기들 장비를 갖추는 데에만 급급한데요. 심지어 오랜 군축의 영향으로 거기에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들에게 무기를 도입받기만을 기다리는 국가들에게는 아예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5년 내에 유럽 국가들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 무장시킨다는 것은 적어도 유럽 자체 역량으로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유럽 밖에서의 힘을 빌려온다면 이것도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대한민국과의 방산 빅딜을 성공시켰고 무시무시한 속도로 첨단 무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납품 속도만 유지된다면 내년에 K9 전량을 인도받게 될 예정이고 천무 역시 벌써 90대가 조기 납품되었습니다. K2 전차도 마찬가지로 조기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노후된 PT-91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대량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손을 잡은 것만으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서도 동시에 자체적인 국방력을 챙길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계약 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과의 무기 교역 예산을 줄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폴란드 현 정권이 지난 정권이나 대통령 주변 인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거나 무기 계약 내용을 다시 살펴본 예는 있지만 실제 납기를 늦추거나 취소할 기미는 심지어는 현지 생산 이후 수출까지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슬로바키아가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K2PL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슬로바키아는 독일에서 레오파르트 1을 구매하려 했으나 너무 높은 가격으로 인해 포기했고 가격과 성능을 타협해 스웨덴산 경전차를 구매하려고 했던 바 있죠. 그러나 근래의 상황으로 봐서는 스웨덴한테서도
5년 내로는 물량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해 K2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폴란드의 사례를 본 유럽 국가들은 이제 한국과 직접적으로 손을 잡는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도 한국은 강력한 성능과 빠른 납기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문을 두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 이유는 프랑스나 독일 등 기존 방산 강국들과의 정치적 연관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5년이라는 제한 시간이 생겨버린 이상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 최대한의 실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나토라는 동맹체로 벗어나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끼리 군사동맹을 만들자는 제안까지 북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폴란드 언론에서는 나토의 불확실성에 지친 발트 3국이 이미 한국 무기로 재무장을 끝마쳐가는 폴란드와 함께 새로운 군사동맹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러시아의 마수가 다음에 뻗칠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들인 동시에 적어도 한 가지씩의 한국 무기를 도입해본 고객 국가들이기도 한데요. 나토라는 공동체가 더 이상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할 것이라 여겨 자기들끼리 뭉친 군사동맹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움직임에 EU 국가들도 본격적인 각자 도생을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살 길을 알아서 찾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 산업이 붕괴된 대부분 국가들한테 있어서 그건 한국이 될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데요. EU 국가들은 최근 2027년까지 정해둔 방위비를 일찌감치 받아낼 정도로 안보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EU 위원회가 새로 방위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회원국들이 평균 GDP의 약 1.5%만큼 국방비를 늘린다면 6,500억 유로, 한화 약 997조 8,280억 원에 가까운 재정 여유가 생길 수 있다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유럽을 위해서는 최대 8,000억 유로, 화화 약 1,228조 5,8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곧 EU 국가들의 향후 방위비 예산 총액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 한국보다 나은 선택지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며 이미 성공적인 재무장을 마친 폴란드라는 선례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 신규 특별 예산의 상당 금액이 한국에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콧대 높던 유럽도 여러 상황이 겹친 끝에 한국의 협력을 구하게 되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나겠지만 앞으로 한국 방산의 성장은 오히려 더더욱 가속을 받아 나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또 한 번 큰일을 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장거리 ICBM 탄도미사일이자 다탄도 형식의 고화력 미사일인 현무5의 개량형인 현무6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세계 군사 선진국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장거리 ICBM은 현재 미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니트맨급 탄도미사일의 기준으로 만들어질 예정인데요.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산 ICBM 탄도미사일 개발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우리 영해와 하늘을 우리가 직접 만든 탄도미사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날이 머지 않았는 겁니다. 만약에 현무6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진다면 우리 군은 처음으로 사거리 7,000km 이상을 달성해 중국 광저우까지 중국 전역을 타격 지점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략병기의 전환점이 발생하면서 한국의 미사일 전력은 가파르게 급상승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탄도미사일 기술력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는 세계 최강의 현무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현무 미사일은 5,000발을 넘어서 6,000발을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5,000발의 현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므로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 한국형 대전략 무기 체계에서 현무6 미사일과 천무 미사일이 핵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주적인 중국이 군사적 도발을 실행할 시 적국의 공항이나 주요 시설 등에 현무 미사일을 퍼부어 일정 지역 전체를 마비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런 미사일 체계는 미국에서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미사일 생산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실의 열강들이 위치한 유럽에서는 사거리 5,000km 이상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단 두 곳뿐입니다. 이 말은 지구상에서 현무 미사일처럼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력을 보유함과 동시에 거대한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미사일 체계 수량을 넓혀나갈 국가가 의외로 많지 않다는 뜻인데요. 국제방위전략연구센터인 CSIS는 한국이 가진 공격형 미사일 보유량 증가 수준을 세계 2위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제방위전략연구센터에서 뽑은 1위는 아그니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핵보유국 인도가 선정되었지만 2위인 한국 역시 과거보다 훨씬 빠르게 미사일 보유 수량을 늘려 나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을 비롯해 세계 많은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은 더욱 빠르고 은밀하고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개발 중인 스텔스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런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탄두 부분에 열압력 탄두 대신 핵탄두를 탑재해 핵전략 병기로도 사용이 가능한데요. 말 그대로 현대의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탄도미사일 기술력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전략무기, 현무 미사일 보유 수량은 제1종 전략자산에 포함됨에 따라 극비리에 관리되며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현무 탄도미사일 생산 수량의 통계를 어림잡은 뒤 생산 수량을 언론에서 추산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현무 미사일 수량을 추측하는 방식이 통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발이 완료된 우리나라 최초의 ICBM급 대형 탄도미사일 사거리은 5,000km 이상 열압력 탄도 중량 9톤급의 차세대 첨단 신무기 체계로 현무6 미사일의 기술 전신인 현무5 미사일은 지금부터 생산을 시작해 1년에 80여 발 정도가 생산 및 배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생산력이 더욱 늘어나면 연간 90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의 숫자를 생각하면 과하다 싶은 정도로 많은 물량인데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여간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이 보유한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강력하든 핵무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경우에 한정해서 재래식 미사일 전력이 핵무기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우선 당장 핵무기부터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 부담이 큰 무기입니다. 이미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건 핵무기뿐이라는 공식이 세워져 있기 때문인데요. 핵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을 끝낼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자신들도 핵보복을 받으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든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다는 걸 정치적으로 활용해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을 뿐인데요. 이른바 3차 핵시대의 초입이라고 불리는 현재는 방산무기의 고도화로 비핵 정밀 타격이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달리 핵을 찾아내는 일도 이를 무력화시키는 일도 더 쉬워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동시에 여러 개를 터뜨릴 경우 핵폭탄 못지않은 폭발력을 발휘하는 현무5를 비롯해 현무6는 더욱 효과적인 무기체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렇게 생산된 새로운 현무 미사일이 주로 한반도 북쪽과 접하는 국경지역과 서해도서 지역에 집중 배치될 전망입니다. 새로운 현무의 경우 합동교전 능력을 탑재해 보다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합동교전 능력은 현대의 군이 갖춰야 할 핵심 능력으로 미사일 사령부 측에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장비들을 연동해 하나의 타겟팅 포드처럼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인데 현무 미사일은 이 기능을 이용해 아주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위력을 발휘합니다. 기존의 순항 미사일의 경우 레이더 밖에 있는 물체를 요격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또 동시에 추적할 수 있는 목표에 한계가 올 경우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제대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반면 신형 현무 탄도미사일은 레이더가 아닌 군사용 인공위성을 활용합니다. 현무 미사일은 텔 트럭으로 견인되는 컨테이너 박스형 발사대에서 장착돼 운영이 되는데요. 적의 기지에 신속하게 발사해 파괴하고 자신은 재빠른 회피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 연장과 비행 안정성, 명중률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두 가지의 미사일은 시험 발사도 여러 차례 성공하여 한국의 군사력 증가에 도움을 주었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수준의 정확도는 미국제 벙커버스터와 비슷하거나 더욱 뛰어난 위력이며 검증된 개발 기술력 체계가 결합된 핵미사일 발사체, 핵보유국 잠재력과 대전략 무기가 단기간에 실전 배치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한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국가가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현무는 새로운 제식 명칭을 사용해 서해 지역에 배치해 초기형인 현무2를 모두 대체할 것인데요. 또한 현재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최신형 대전략 무기 현무6 미사일은 목표 지역을 평탄화 만들어버릴 전략 핵무기로 분류되는 수준이며 한국형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한 효용성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무6 미사일의 화력을 보조해줄 천무 다연장 로켓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현무5 성능을 더욱 강화한 현무6 미사일은 개발이 완료되는 즉시 양산을 시작할 것입니다. 초기 시제품은 시범 운용 포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정도 정밀도라면 탄도 위력을 고려할 때 적의 여단급 부대 전체를 격파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미사일의 기술이 향상될수록 정밀도뿐만 아니라 전쟁 억제력이 생길 만큼 그 효용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중 탄도미사일은 적의 진입을 막을 수 있어 개전 초기 승패의 주요 역할을 합니다. 성능이 좋은 미사일을 일시에 얼마나 많이 발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전투력이 가늠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생존은 좋은 성능의 탄도미사일을 얼마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냐에 달린 건데요. 그런데 현무 미사일의 보유량이 늘어날수록 한국이 미사일을 늘리는 건 북한과 중국에게는 절망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게다가 현무6는 현무5와 같은 태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무5와 같은 태를 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합동 화력함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의 화력 투사 수단은 핵 이상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핵이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도 사용하지 못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핵을 이용한 공격을 받을 때 마찬가지로 핵전력을 동원해 보복한다는 상호 확증 파괴의 환상은 깨어진 지 오래인데요. 핵을 핵으로서 대응한다는 것은 위기 관리를 포기한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마치 누가 더 큰 소리로 울 수 있냐를 겨루는 개구리의 허세와 같은데요. 핵무기의 사용은 상호 간의 임계점을 넘어서기 때문으로 어느 쪽이든 회복하기 힘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에 국제적인 여론은 충분히 강력한 대응력을 발휘할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중인데요. 서로의 임계점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전시억제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의 선택지를 넓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현무 미사일은 이런 허점을 아주 잘 파고든 무기체계인데요. 압도적 대응을 위한 KMPR의 핵심 수단으로 핵무기급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재래식 전략이라고 평가됩니다. 정확한 타격과 강력한 화력으로 상대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는 확전 우세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확보된 다단 로켓 기술을 활용해 현무6를 3단 추진체 방식으로 개량할 여지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즉, ICBM으로 전용할 기술을 확보한 셈입니다. 핵보 유국들의 상호 억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이때 핵이 아닌 핵 이상의 위력을 갖게 될 현무5와 현무6는 확전 우세를 위한 최적의 무기로 평가받길 기대하겠습니다.